많이 먹는 것 보기 흉하다. 시어머니의 그 한마디에 숟가락이 공중에서 멈췄습니다. 밥을 2공기나? 집에 남편 먹을 건 남겨두는 거냐? 웃음 섞인 말이었지만 제 가슴은 매번 무너졌습니다. 외식 자리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코끼리처럼 먹네. 우리 아들 등골 휘겠어. 남편이 괜찮다며 웃어도 저는 늘 땅속으로 꺼지고 싶었습니다. 저는 밥 한 그릇도 마음 편히 못 먹는 며느리였습니다. 그런데 결혼 1년 만에 알게 된 충격적인 비밀. 그날 이후 저는 시어머니를 보는 시선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다가온 시어머니 환갑잔치 날. 저는 그동안 쌓인 모든 한을 풀기 위해 생애 처음으로 판을 뒤집기로 결심했습니다. 새벽 6시 엄마의 칼질 소리가 조용한 집안을 깨웁니다. 저는 그 익숙한 소리로 하루를 시작했어요. 반복적이면서도 믿음감 있는 그 소리는 제게 가장 평온한 자장가였습니다. 이불 속에서 눈을 비비며 부엌 쪽을 바라보면 형광등 불빛 아래서 분주히 움직이는 엄마의 뒷모습이 보였어요. 이불 속에서 눈을 비비며 부엌 쪽을 바라보면 형광등 불빛 아래서 분주히 움직이는 엄마의 뒷모습이 보였어요. 엄마는 정말 바쁘셨어요. 한 손으로는 물을 썰고 다른 한 손으로는 냄비 뚜껑을 열어 국물 맛을 보시고 눈으로는 생선 굽는 상태를 확인하시며 가스레인지 3개를 동시에 사용하셨거든요. 마치 팔이 여러 개 달린 관음보살 같았어요. 지글지글지글. 무토각이 기름에 닿는 소리, 파가 볶아지는 향긋한 냄새, 김치찌개가 끓어오르며 내는 보글보글 소리. 저희 집 부엌은 매일 아침 작은 음식 축제장이 되어 온 집안의 생동감을 불어넣었습니다. 그 냄새만 맡아도 저절로 침이 고였어요. 저는 아직도 그 밥상 냄새를 잊을 수가 없어요. 된장찌개 끓는 구수한 냄새, 마늘과 파 볶는 고소한 냄새. 여러분은 어떤 냄새를 기억하시나요? 어머니의 손맛이 담긴 그 특별한 냄새 말이에요. 산더미 같은 행복, 우리 가족의 아침 식탁. 수연아, 일어났니? 어서 나와서 밥 먹어. 엄마의 우렁찬 목소리가 복도 끝까지 메아리쳤습니다. 저는 부스스한 머리를 하고 잠옷바람으로 거실로 나왔어요. 그럴 때마다 눈앞에 펼쳐지는 광경은 정말 장관이었습니다. 4명이 앉는 원목 식탁 위에는 언제나 8명이 먹어도 남을 만큼 푸짐한 밑반찬들이 빼곡히 차려져 있었어요. 가운데 놓인 된장찌개 뚝배기에서는 하얀 김이 모락모락 올라왔고 그 주변으로는 각 구운 고등어 1마리, 노릇노릇한 달걀말이, 파릇파릇한 시금치나물, 아삭한 콩나물 무침, 바삭한 김, 짭조름한 멸치볶음까지. 색깔만으로도 눈이 즐거운 무지개 밥상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릴 적 밥상 기억이 어떠세요? 푸짐했나요? 아니면 깔끔했나요? 저희 집처럼 온갖 반찬이 가득했던 집도 있고 간소하지만 정성스럽게 차린 집도 있었을 텐데요. 어머, 또 이렇게 많이 차리셨어요? 4명이 어떻게 이걸 다 먹어요? 제가 혀를 끌끌 차며 걱정스럽게 말하면 엄마는 앞치마를 털며 당연하다는 듯 대답하셨어요. 많이 차려놔야 골라 먹을 맛이 나지. 우리 수연이 편식하면 안 되거든. 오늘 생선도 먹고 나물도 먹고 단백질도 섭취하고 그래야 키가 크지. 아빠는 벌써 제자리에 앉아서 된장찌개를 한 숟가락 크게 떠드시며 아, 오늘도 구수하다. 감탄사를 내뱉으셨어요. 20년 넘게 드셔도 매일 처음 먹는 것처럼 맛있어 하시는 아빠의 모습이 참 인상적이었어요. 오빠는 늘 늦잠을 자서 허겁지겁 뛰어나와 엄마 늦었어. 하면서도 밥을 2공기씩 뚝딱 비우고 학교로 달려나갔죠. 그런 오빠를 보며 엄마는 천천히 먹어, 채알라. 하시면서도 도시락까지 싸서 내주셨어요. 밥 한 공기의 철학, 아빠의 소중한 가르침. 제가 초등학교 3학년이었을 때예요. 그날은 유난히 반찬이 입에 맞지 않아서 밥을 반 공기나 남겼어요. 그걸 본 아빠가 저를 무릎 위에 앉히시며 차근차근 이야기해 주셨어요. 수연아, 밥 한 공기에 농부 아저씨의 땀이 몇 방울 들어있는 줄 알아? 저는 고개를 가로저으며 몰라요 했어요. 88개의 땀방울이 들어있단다. 그래서 쌀을 한 자로 쓸 때 88자를 합쳐서 쌀미자가 된 거야. 우리가 먹는 쌀 한 알 한 알이 모두 농부 아저씨의 정성이란다.
아빠는 제 작은 손을 잡고 계속 말씀하셨어요. 음식 남기지 않고 잘 먹는 사람은 복을 쓸어 담는 사람이야. 그리고 맛있게 먹어주는 게 만든 사람에 대한 최고의 감사 표현이란다. 그날부터 저는 밥알 하나라도 남기지 않으려고 노력했어요. 심지어 그릇에 붙은 밥알까지 숟가락으로 긁어서 먹었죠. 아빠의 그 말씀이 제 마음 깊숙이 새겨져서 지금도 빈 그릇을 보면 뿌듯한 기분이 들어요.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으시죠? 부모님께서 해주신 말씀 중에 지금까지도 마음속에 깊이 새겨진 것들 말이에요. 저에게는 바로 이 88개의 땀방울 이야기였습니다. 저희 집에서 가장 장관을 이루는 날은 바로 명절이었어요. 특히 할머니 생신날은 정말 대단했습니다. 엄마는 사흘 전부터 메모지에 빼곡히 메뉴를 적어가며 준비하기 시작하셨어요. 갈비찜, 잡채, 동그랑땡, 호박전, 파전, 생선구이, 15가지 나물. 엄마가 중얼거리며 적는 메뉴만 봐도 입에 침이 고였어요. 재래시장을 2바퀴나 돌고 오시면 승용차 트렁크와 뒷좌석까지 식재료로 가득 찼죠. 어머, 이걸 언제 다 해요? 사람 20명이 오는데. 제가 걱정스럽게 물으면 엄마는 자신만만하게 웃으며 대답하셨어요. 걱정 마라. 엄마한테는 하루가 이틀 같거든. 그리고 할머니한테는 우리가 최고로 잘해드려야지. 정말 그랬어요. 엄마는 마법사였습니다. 새벽 4시부터 일어나서 갈비찜을 푹 끓이고 오색 잡채를 정성스럽게 볶고 15가지 색색깔 나물을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무치고 각종 전을 노릇노릇하게 부치셨어요. 생신날 당일 저희 집 거실과 안방 탁자까지 총동원해서 차린 상은 정말 장관이었습니다. 온 가족 20명이 둘러앉아도 넉넉할 정도였죠. 할머니가 오셨을 때의 그 표정을 잊을 수가 없어요. 어머나 이걸 다 언제 했나. 우리 며느리 고생했구나. 할머니의 감동 어린 표정을 보며 엄마는 별거 아니에요, 어머니. 하시면서도 뿌듯해 하셨어요. 2그릇의 행복, 든든함이 주는 위안. 저는 남들보다 밥을 빨리, 그리고 많이 먹는 편이었어요. 체격이 큰 편도 아닌데 밥맛이 유난히 좋았거든요. 친구들이 집에 놀러와서 저희 집 밥상을 보면 모두 같은 반응이었어요. 와, 수연이네 집은 맨날 잔치하나? 진짜 부러워. 이모, 이거 다 언제 만드셨어요? 우리 엄마는 라면도 잘 못 끓이는데. 엄마는 그런 친구들까지 자기 자식처럼 챙기셨어요. 많이 먹어라. 많이 먹어야 키도 크고 머리도 좋아진다. 하며 친구들 그릇에도 음식을 산더미처럼 담아주셨죠. 친구들은 그런 엄마를 수연이 엄마는 진짜 천사 같아 하며 좋아했어요. 사랑의 언어는 푸짐함. 그때 저는 확실히 알았습니다. 우리 집 밥상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곳이 아니라 사랑을 나누는 신성한 공간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사랑의 기준은 바로 푸짐함이었어요. 많이 차려주고 맛있게 먹고 남김없이 깨끗하게 비우는 것. 그것이 저희 가족이 서로 사랑을 표현하고 확인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넉넉한 밥상 앞에서 맛있다, 고맙다, 잘 먹었습니다 하는 말들이 오가며 우리는 매일매일 사랑을 재확인했어요. 엄마의 정성스러운 손맛, 아빠의 따뜻한 칭찬, 오빠와의 즐거운 식탁 대화. 그 모든 것들이 어우러져 만들어낸 저희 집만의 특별한 행복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때 정말 몰랐어요. 세상에는 눈치라는 쓴 양념으로 간을 맞춘 밥상도 있다는 것을. 그리고 제가 곧 그런 밥상을 마주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요. 26살 봄, 결혼을 앞두고 처음으로 시댁에 인사드리러 간 날을 평생 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5월의 따뜻한 햇살이 창문으로 스며들던 그 오후, 손에는 정성스럽게 준비한 선물을 들고 긴장된 마음으로 문을 두드렸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우리 며느리 왔구나. 고생했어. 배고프지? 밥 먹자. 시어머니께서 저를 따뜻하게 맞아주셨어요. 친정에서는 손님이 오면 상다리가 휘어질 정도로 차리는 게 당연했기에 저도 은근히 기대를 하고 있었죠. 그런데 시어머니께서 차려주신 상을 보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작은 밥공기 하나, 김치 서너 점, 멸치볶음 젓가락으로 한 번 집으면 끝날 정도, 미역국 반 그릇. 정말 그게 전부였어요. 어머니는 안 드세요?
난 소식하거든. 나이 들면 많이 먹으면 몸에 안 좋아. 조금씩 먹어야 건강해. 시어머니는 밥을 아주 조금만 뜨셨고 반찬도 작은 접시에 조금씩 담아 드셨어요. 마치 새가 모이를 쪼아 먹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친정에서 습관이 되어서인지 제 앞에 놓인 음식을 그냥 맛있게 먹었는데 어머님은 제게 말하시는 거예요. 아이고, 우리 아들 식비 감당하겠어? 하. 웃음소리와 함께 던진 그 말이 저의 가슴을 콕 찔렀습니다. 저는 그 말이 농담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그게 농담이 아니라는 걸 깨닫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결혼 후 신혼집에서 살긴 했지만 주말이면 어김없이 시댁에 가서 식사를 함께 했어요. 매주 토요일 오후가 되면 저는 벌써부터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차를 타고 시댁으로 가는 30분 동안 저는 항상 긴장했어요. 오늘은 뭐라고 하실까? 남편은 괜찮다, 괜찮다. 하지만 정작 당사자인 저는 매번 전쟁터에 가는 기분이었거든요. 시댁에서의 식사는 늘 같은 패턴이었어요. 김치찌개 반 뚝배기, 밑반찬 서너 가지씩 조금씩. 그리고 시작되는 어머님의 말씀들. 수연아, 그렇게 먹으면 살찔까봐 걱정되네. 코끼리처럼 먹으면 어떻게 해? 밥 2공기나? 아이고, 우리 아들 식비 때문에 등골이겠어. 집에서 너희 남편 먹을 건 남겨놓는 거니? 이런 말씀들이 매 끼니마다 반복됐어요. 제가 반찬을 집으려고 하면 슬쩍 접시를 남편 앞으로 밀어버리는 일도 일상이 되었고요. 가장 기억에 남는 건 동네 마트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시어머니 친구분을 우연히 만났는데 그 자리에서 시어머니가 하신 말씀이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복스럽긴요. 너무 잘 먹어서 탈이에요. 밥을 2그릇씩 먹어요, 2그릇씩. 아는 사람도 없는 곳에서 제가 마치 문제 있는 며느리인 것처럼 이야기하시는 모습을 보고 저는 그 자리에서 땅속으로 들어가고 싶었어요. 더 심한 건 외식 자리에서였어요. 가족들과 함께 식당에 가면 시어머니는 제게만 특별한 주문을 하셨어요. 수연아, 적당히 먹어라. 한 그릇만 시켜서 나랑 나눠 먹자. 특히 기억에 남는 건 삼계탕집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더운 여름날 가족들과 함께 삼계탕을 먹으러 갔는데 저는 국물까지 다 마셨어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수연아, 국물까지 다 마시면 안 돼. 염분이 많아서 몸에 안 좋다고 하더라. 그리고 보기에도 좀. 하지만 남편이 국물을 다 마시면 우리 아들 시원하게 잘 먹네.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 차이가 너무 서러웠어요. 그날 밤 남편과 둘이 있을 때 처음으로 마음속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여보, 우리 집에서 밥 먹을 때 정말 힘들어. 매번 눈치를 봐야 하고 어머님 말씀도 너무 상처가 돼. 남편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당신이 잘 먹는 모습이 내겐 가장 복스러워 보여. 처갓집 가면 나도 당신만큼 잘 먹잖아. 장모님, 장인 어른도 내가 잘 먹는다고 좋아하시고 엄마가 왜 그러는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당신이 예쁘기만 해. 하지만 시어머님은 알아, 내가 좀 더 엄마한테 이야기해 볼게. 당신은 아무 잘못이 없어. 오히려 맛있게 먹어주는 게 만든 사람에겐 최고의 칭찬이잖아. 남편의 따뜻한 위로가 큰 힘이 되었지만 매주 반복되는 현실 앞에서는 한계가 있었어요. 그러던 중 대학 친구들과 만나서 식사할 기회가 있었어요.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과 함께 맛있는 음식을 앞에 두고 있는데 친구가 말하는 거예요. 수연아, 너 요즘 밥 먹을 때 좀 이상해. 왜 그렇게 조심스럽게 먹어? 예전에는 그렇게 맛있게 잘 먹었는데. 친구의 그 말에 저는 깨달았어요. 저도 모르게 제가 변하고 있었다는 것을. 시댁에서의 경험이 저의 식습관뿐만 아니라 성격까지도 바꾸고 있었던 거예요. 결혼하고 나니까 좀 조심하게 되더라. 조심? 뭘 조심해? 밥 먹는 게 무슨 조심할 일이야? 친구들의 당연한 반응을 보며 저는 제가 얼마나 이상한 상황에 놓여 있었는지 객관적으로 보게 되었어요. 그런데 결혼 1년째 되던 어느 일요일 오후, 저는 우연히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시어머니께 약국에 심부름을 다녀온 후 조용히 집에 들어서는데 부엌에서 바삭바삭 소리가 들려왔어요. 살그머니 다가가 보니
시어머니가 새우깡 봉지를 들고 우두둑우두둑 드시고 계시는 거예요. 평소 소식한다고 하시던 분이 혼자 계실 때는 과자를 한 봉지나 드시고 계셨던 겁니다. 어머니, 다녀왔습니다. 왔구나. 언제 왔어? 당황하신 시어머니는 급히 과자 봉지를 감추시며 손을 턱턱 털으셨어요. 그 모습이 마치 잘못을 들킨 아이 같았어요. 며칠 후 대청소를 하다가 시어머니 방 서랍을 정리하게 되었어요. 그 안에는 각종 과자 봉지들이 가득했습니다. 초콜릿, 쿠키, 떡, 빵, 사탕. 마치 편의점 과자 코너를 그대로 옮겨놓은 것 같았어요. 소식한다며 저를 그렇게 괴롭히시던 분이 실제로는 혼자 계실 때 과자를 드시고 계셨다니. 저는 그 순간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복잡한 기분이었어요. 왜 이렇게 숨어서 드실까? 왜 나한테만 그런 말씀을 하실까? 그 전까지는 단순히 시어머니가 나를 싫어하시는구나 생각했었는데, 이 일을 겪고 나서 처음으로 의문이 들기 시작했어요. 혹시 제가 모르는 다른 이유가 있는 건 아닐까 하고요. 하지만 그때는 그 이유가 뭔지 알 수 없었고, 그저 억울하고 서러운 마음만 가득했습니다. 그 진짜 이유를 알게 되는 것은 조금 더 시간이 지나서의 일이었어요. 시어머니의 숨겨진 간식 습관을 알게 된 후, 저는 점점 더 의문이 깊어졌어요. 그러던 어느 토요일 오후, 시어머니 방 헌책꽂이를 정리하다가 구석진 곳에서 낡고 너덜너덜한 요리책 한 권을 발견했어요. 표지의 글씨도 거의 지워져서 알아볼 수 없을 정도였고, 책 귀퉁이는 기름 자국과 국물 얼룩으로 범벅이 되어 있었죠. 호기심에 펼쳐보는 순간 저는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동그랑땡 만드는 법 페이지에는 빨간 볼펜으로 크게 실패라고 적혀 있었고, 그 옆에 너무 짜다고 하셨음. 소금 반만이라는 작은 메모가 있었어요. 갈비찜 레시피 옆에는 또 실패. 고기가 질기다고. 왜 이렇게 안 되지? 라는 절망적인 메모가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실패 메모들 밑에 어머님이 남기신 듯한 간절한 글귀들이 제 마음을 흔들었어요. 다시 해보자. 이번엔 꼭 성공하자. 남편이 맛있다고 하는 음식을 꼭 만들고 싶다. 시어머니가 인정하는 며느리가 되고 싶다. 아이들이 엄마 음식이 맛있다고 했으면 좋겠다. 책 곳곳에는 이런 애절한 메모들이 가득했어요. 어떤 페이지에는 오늘도 짜다고 하셨다. 내일은 소금을 더 적게 넣어보자라고 적혀 있었고, 또 다른 페이지에는 김치찌개만큼은 잘 끓이고 싶다. 제발. 이라는 간절한 글귀도 보였어요. 특히 마지막 페이지에 적힌 메모를 보고는 눈물이 날 뻔했어요. 요리 잘하는 며느리들이 부럽다. 나도 언젠가는. 그 흔적들을 보는 순간 어머님이 얼마나 절실하게 잘하는 며느리가 되고 싶으셨는지, 그 간절함과 절망감이 고스란히 느껴졌거든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충격적인 순간이 왔어요. 추석 명절이었는데 시댁의 친척분들이 모두 모인 큰 자리였죠. 저는 친정어머니께 배운 비법으로 갈비찜을 정성스럽게 만들어 갔어요. 친척분들이 제가 만든 갈비찜을 드시더니 연신 감탄사를 내뱉으시는 거예요. 수연아, 이 갈비찜 정말 대단하다. 양념이 고기 속까지 완전히 배어있네. 진짜 맛집 갈비찜보다 훨씬 맛있어. 레시피 좀 알려줘. 우리 며느리도 이 정도로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때까지만 해도 분위기는 화기애애했어요. 시어머니도 뿌듯해 하시는 것 같았고, 친척분들의 칭찬을 받는 며느리를 보시며 어깨가 으쓱하시는 것 같기도 했어요. 그런데 평소 시어머니와 사이가 원만하지 않으셨던 고모님이 갑자기 분위기를 확 바꾸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어머, 새언니랑은 정말 천지 차이네요. 그 순간 자리가 조용해졌어요.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었는데 고모님은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말씀을 이어가셨어요. 새언니 옛날엔 며느리 시절에 요리 못한다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한테 구박 정말 많이 받았잖아요. 특히 어머니가 이런 며느리 처음 봤다고 하시면서 얼마나 속상해 하셨던지. 고모님의 잔혹한 폭로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마치 오래 참았던 이야기를 쏟아내듯 계속 이어가셨어요. 그때 새언니 정말 매일 울었지. 부엌에서 혼자 눈물 흘리면서 요리 연습하는 거
몇 번 봤는데 그래도 늘 실패하고 가정교육도 안 된 사돈 없는 집 며느리 데리고 와서 우리 아들 고생시킨다고 우리 엄마는 매일 한숨만 쉬셨고 시어머니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지는 게 보였어요. 손에 들고 계시던 물컵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빠도 집밥이 맛없다고 늘 밖에서 사 먹고 다녔잖아요. 신혼 때부터 집에 들어오기 싫어했고 새언니 때문에 가족이 다 뿔뿔이 흩어져서 밥 먹었으니까. 아, 맞다. 그래서 새언니가 요리 못해서 조카들이 다 홀쭉하게 컸던 거 아니에요? 집밥을 제대로 못 먹어서 애들이 다 밖에 나돌았고 정말 안 됐어. 그때 고모님의 말이 이어질 때마다 시어머니는 점점 더 작아지시는 것 같았어요. 어깨가 움츠러들고 고개를 푹 숙이시더니 아예 고개를 들지도 못하셨어요. 신랑이 말리고 다른 친척분들도 어색해하며 그만해. 옛날 이야기 왜 꺼내? 말리셨지만 이미 분위기는 최악이 되어버렸어요.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치 머리를 망치로 한 대 얻어맞은 것 같았어요. 모든 퍼즐이 순식간에 맞춰지는 느낌이었거든요. 아, 그래서 어머님이 저를 그렇게 대하셨구나. 그래서 제가 잘 먹는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불편해하셨구나. 그래서 음식 이야기만 나오면 그렇게 예민하게 반응하셨구나. 시어머니가 저를 볼 때마다 떠올리셨던 건 바로 자신의 과거였던 거예요. 요리도 못하고 인정도 받지 못하고 매일 눈물만 흘렸던 그 시절의 자신 말이에요. 그런데 저는 어떠했을까요? 요리도 잘하고 잘 먹고 자신감도 넘치고 어머님이 그토록 되고 싶어 했지만 되지 못했던 바로 그 모습이었던 거죠. 그 순간 시어머니가 저를 보시던 복잡한 시선이 이해됐어요. 부러움, 질투, 원망,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상처를 다시 확인하게 되는 아픔. 그런 감정들이 뒤섞여서 저에게 쏟아졌던 거구나 싶었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계속 생각이 났거든요. 시어머니도 저와 똑같은 며느리였고 어쩌면 저보다 훨씬 더 큰 아픔을 겪으셨다는 것이요. 저는 그래도 남편이 제 편을 들어줬고 친정 부모님의 사랑을 받으며 자란 자신감이 있었어요. 하지만 어머님은 어떠셨을까요? 아마 아무도 편 들어주는 사람 없이 홀로 그 모든 구박과 무시를 견뎌내야 하셨겠죠. 그 낡은 요리책의 간절한 메모들이 다시 떠올랐어요. 이번엔 꼭 성공하자. 인정받는 며느리가 되고 싶다. 그런 간절함으로 매일매일 노력하셨겠지만 번번이 실패하고 상처받으셨을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어머님은 아마도 저를 통해서 자신을 괴롭혔던 시어머니의 모습을 재현하고 계셨던 것 같아요. 무의식 중에 자신이 당했던 그 방식 그대로 저에게 하고 계셨던 거죠. 상처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게 되는 그런 슬픈 악순환이었던 거예요. 그제서야 어머님이 왜 숨어서 간식을 드셨는지도 완전히 이해가 됐어요. 시집살이 하던 그 시절에 며느리가 많이 먹으면 안 된다, 조심해라, 요리도 못하는데 눈치도 없이 먹네라는 말들을 워낙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60이 넘은 나이가 되셔서도 누군가 보는 앞에서는 편하게 드실 수가 없으셨던 거죠. 특히 며느리인 제 앞에서는 더욱 그러셨을 거예요. 한평생 눈치를 보신 습관이 무의식 중에 자리 잡고 계셨을 테니까요. 하지만 혼자 계실 때만큼은 그 모든 억압과 눈치에서 벗어나고 싶으셨던 거겠죠. 그동안 참았던 것들을, 먹고 싶었던 것들을 조금이라도 드시면서 마음의 위안을 삼으셨던 거예요. 그런데 그것마저도 숨어서 해야 했다니 얼마나 답답하고 서러우셨을까요? 그 모든 걸 깨닫고 나니 그동안 제가 품었던 서운함과 미움이 같은 여자로서, 같은 며느리로서의 깊은 연민으로 바뀌기 시작했어요. 어머님도 저처럼 서러워하셨고, 저처럼 억울해하셨고, 저처럼 인정받고 싶어 하셨던 거구나. 그런데 저와 달리 그 모든 걸 혼자 견뎌내야 하셨고, 결국 상처만 남게 되셨구나. 물론 그렇다고 해서 어머님이 저에게 그 상처와 한을 쏟아내시는 게 옳다는 건 아니에요. 과거의 아픔이 현재의 누군가를 괴롭힐 이유가 될 수는 없으니까요. 하지만 적어도 이제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어머님의 그 모든 행동들이 저에 대한 개인적인 미움이 아니라 자신의 깊은 상처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거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혹시 누군가를 미워하다가 그 사람의 아픈 사연을 알고 나서 마음이 완전히
바뀐 경험이 있으신가요? 그날 이후로 저는 시어머니를 보는 시선이 180도 달라졌어요. 더 이상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아니라 같은 아픔을 겪은 동료처럼 느껴지기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단단히 다짐했어요. 이제는 어머님의 상처를 이해했으니 저부터 먼저 다가가 보자고. 어머님이 그토록 되고 싶어 하셨지만 되지 못하셨던 사랑받는 며느리 대신 사랑받는 시어머님은 되실 수 있도록 어머님의 마음을 조금씩 치유해드리자고. 제가 어머님의 자랑거리가 되어 우리 며느리 자랑스럽다는 자부심으로 바꿔드릴 수 있을지도 모르고요. 물론 쉽지 않을 거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수십 년간 쌓인 상처와 습관이 하루아침에 바뀔 수는 없으니까요. 하지만 그래도 시도는 해봐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마침 그런 제 마음을 실행에 옮길 수 있는 완벽한 기회가 다가오고 있었어요. 바로 시어머니의 환갑잔치였습니다. 그 자리에서 저는 어머님이 평생 받고 싶어 하셨던 그 인정과 칭찬을, 사랑과 존경을 듬뿍 받으실 수 있도록 해드리고 싶었어요. 친척들 앞에서 우리 며느리 정말 잘 뒀다는 소리를 들으시게 해드리고 싶었고, 그동안의 모든 상처를 조금이라도 아물게 해드리고 싶었어요. 그 환갑잔치가 우리 모녀 사이의 오랜 오해와 상처를 치유하는 새로운 출발점이 될 수 있을지, 그때까지 쌓였던 모든 벽들이 무너지는 기적 같은 순간이 될 수 있을지,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어머님의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하루가 되도록, 그리고 저희 모녀가 진정한 가족이 되는 첫걸음이 되도록 말이에요. 어머님의 과거를 알게 된 후 저는 마음속 깊이 다짐했어요. 곧 다가올 환갑잔치를 통해 어머님이 평생 받고 싶어 하셨던 그 인정과 사랑을 듬뿍 받으시게 해드리자고 말이에요. 환갑잔치 준비는 한 달 전부터 시작했습니다. 저는 친정어머니께 전화를 드렸어요. 엄마, 시어머니 환갑잔치 때 정말 맛있는 음식을 만들고 싶은데 엄마 비법 레시피 좀 가르쳐 주세요. 우리 딸 왜 갑자기? 평소에도 요리 잘하잖아. 시어머니께서 평생 요리 때문에 고생하셨던 것 같아요. 이번 기회에 정말 자랑스러운 며느리가 되었다는 걸 보여드리고 싶거든요. 친정어머니는 제 마음을 헤아리시곤 흔쾌히 가르쳐 주셨어요. 갈비찜은 배와 양파를 갈아서 하루 전에 재워두는 비법, 잡채는 당면을 찬물에서부터 끓이는 노하우까지 꼼꼼히요. 환갑잔치 당일 새벽 4시부터 부엌에 들어갔어요. 갈비찜부터 시작해서 잡채, 15가지 나물, 각종 전류까지. 평생 이렇게 많은 음식을 한 번에 만들어 본 적이 없었는데 그날만큼은 정말 힘이 났어요. 친척분들이 도착하기 시작하자 집안은 금세 북적거렸어요. 아이들 뛰어다니는 소리, 어른들의 웃음소리, 그리고 주방에서 나는 음식 냄새가 어우러져 정말 잔치 분위기가 났어요. 드디어 상이 차려졌을 때 친척분들의 반응이 압권이었어요. 이게 다 뭐야? 상다리가 정말 부러지겠네. 갈비찜 색깔 좀 봐봐. 완전 호텔 음식 같아. 실제로 드시고는 더욱 놀라셨어요. 젓가락 부딪히는 소리, 감탄사, 그리고 아이고 맛있다는 연발이 끊이지 않았죠. 새언니, 며느리 정말 잘 뒀구나. 이런 솜씨 어디서 났어? 우리 집 며느리도 이 정도로 했으면 정말 부러워 죽겠네. 평소 까다롭기로 유명하신 큰고모님까지 요즘 젊은 며느리 중에 이런 정성파복이 드물다며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우셨어요. 그때 저는 시어머니를 봤어요. 친척분들의 칭찬을 들으시면서 어머님의 얼굴이 점점 밝아지더니 어느 순간 눈물이 글썽이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잔치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고 친척분들이 돌아가신 후 어머님은 저를 조용한 방으로 불러내셨어요. 수연아, 어머님은 제 손을 꼭 잡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기 시작하셨어요. 미안하다. 내가 너한테 정말 못할 짓 많이 했지. 그리고 이어진 어머님의 말씀은 제가 평생 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옛날 생각이 나서 나도 모르게 그랬다. 너는 아무 잘못 없는데 내가 나보다 훨씬 낫구나. 어머님의 눈에서 진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너는 이제 내 자존심이야. 내 자랑이고. 그 순간 저도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어요. 저희는 서로 꼭 안고 한참을 울었어요. 마치 수년간 쌓인 모든 오해와 상처가 그 눈물과 함께 씻겨 내려가는 것 같았어요. 어머님,
저희 이제 진짜 가족이에요. 그래. 우리 이제 진짜 모녀구나. 그날 밤, 저는 어머님 옆에 앉아서 그동안 못다한 이야기들을 나눴어요. 서로의 상처도 서운함도 모두 털어놓으면서요. 환갑잔치 이후 저희의 관계는 정말 마법에 걸린 것처럼 달라졌어요. 가장 먼저 달라진 건 주말 시댁 방문이었어요. 예전에는 가는 길에 긴장했는데 이제는 친정에 가는 것처럼 편해졌거든요. 어머님, 저희 왔어요. 수연아 왔구나. 배고프지? 어머님이 자연스럽게 반겨주시는 모습만으로도 충분히 달라진 게 느껴져요. 더 놀라운 건 식사 시간이에요. 그렇게 소식을 강조하시던 어머님이 이제는 오히려 더 먹으라고 권하세요. 수연아, 더 먹어. 잘 먹어야 건강하지. 제가 밥을 2그릇 먹으면 잘 먹어야 건강하지. 하시면서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세요. 어머님은 이제 저와 함께하는 모든 시간을 즐기세요. 장 볼 때도 마치 친구처럼 수다 떨면서 다니고 다른 사람 만나면 저를 자랑하세요. 우리 며느리예요. 요리를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가장 감동적인 변화는 어머님이 제게 요리를 배우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수연아, 이 갈비찜 양념 비법 좀 알려줄래? 나물 무칠 때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럴 때마다 저는 정말 자세하게 알려드려요. 어머님이 직접 해보시면 어머, 내가 이런 맛을 낼 수 있구나. 하시면서 아이처럼 좋아하세요. 가끔 어머님이 옛날 이야기를 꺼내실 때가 있어요. 내가 그때는 너를 왜 그렇게 괴롭혔을까? 정말 미안하다. 숨어서 과자 먹던 것도 웃기고. 당당하게 먹으면 되는 건데. 그럴 때마다 저는 이렇게 말해드려요. 어머님, 이제 함께 먹어요.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건강하게 사세요. 이 모든 경험을 통해 저는 깨달았어요. 사람은 누구나 상처가 있고 이해하려는 마음이 미움보다 강하다는 거요. 그리고 진심은 반드시 통한다는 것을요. 어머님도 이제는 당당하게 맛있게 드세요. 수연아, 이 과자 맛있다. 너도 먹어봐. 하시면서 함께 나눠 먹으시고요. 그런 어머님을 보면서 저는 생각해요. 아, 이게 진짜 가족이구나. 여러분, 인생은 정말 한 그릇의 밥과 같은 것 같아요. 어떤 그릇은 비어있고 어떤 그릇은 넘치기도 하죠. 어떤 밥상에서는 눈치를 보며 먹고 어떤 밥상에서는 푸짐하게 나눠 먹기도 하고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그 밥상을 함께하는 사람들과 진심으로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는 마음인 것 같아요. 그런 마음만 있다면 그 어떤 그릇도 푸짐한 행복으로 채울 수 있다는 걸 저는 시어머니를 통해 배웠습니다. 지금도 어머님과 함께 앉아 밥을 먹을 때면 정말 행복해요. 서로 많이 드세요 하면서 챙겨주는 그 모습이 예전 친정 밥상의 따뜻함과 닮아 있거든요. 어머님도 이제는 정말 편안하게 드세요. 더 이상 숨어서 간식을 드시지도 않으시고 저와 함께 맛있는 걸 나눠 먹으면서 이것도 맛있고 저것도 맛있다 하시거든요.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께 한 말씀 드리고 싶어요. 서로 다른 환경에서 자라온 사람들이 한 가족이 되는 건 쉽지 않아요. 하지만 상대방을 이해하려는 진심만 있다면 분명히 변화는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오늘 저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밥상에도 오늘 저녁 따뜻한 이해 한 숟갈이 올라가기를 바랍니다.